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렵기만 한 경제 이슈, 핵심 키워드로 흐름을 짚어보자는 취지인데요.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자, 이 경제 이슈 여러 가지 이게 정치 뉴스에 가려서 사실은 저희가 뉴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요. 네. 평소에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민생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많죠. 경제 네, 뉴스가 예. 앞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친절하고 더 쉽게 전달해 주시리라고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코로나 비상 대응 앞으로 100일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죠. 특히 이 소상공인 그 손실보상 금액 600만 원이 어떻게 확정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인수위 소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시긴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기다리는 소식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받았던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서 최종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 지급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대상은 올 초에 300만 원 지급 대상이었던 분들인 320만 명 수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상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보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현재는 90% 수준인데 이걸 100%로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손실보상 규모의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까지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영업자 손상공인에 대한 이 손실 보상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이제 약속한 대로 예. 이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해외 각국은 또 어떻게 이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외 각국의 지원 방안도 이렇게 봤고요. 이 방역 지원금 600만 원이 과연 이제 이행이 될지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언뜻 생각하면 정부의 이제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 네. 다른 방법은 이제 이 적자 구체를 발행해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다시 편성하는 건데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자극할 우려도 있단 말이죠. 예.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정부로서는 일단 당초 공약이고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 기조 속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나라는 앞서 지금 해외에서 보여드린 많은 영상과 달리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거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자영업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가 우리나라가 많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랜차이즈점이 아마 맥도날드를 들 수 있는데요. 예. 맥도날드가 전 세계 매장에 한 4만 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금 치킨점이 얼마가 있냐면 이 4만 개보다 전 세계 맥도날드 체인보다 많은 8만 7천여 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승전 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외국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활동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24시간 사실 먹고 놀고 돌아다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4시간 돌아다닐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외국보다는 자영업자 숫자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에서 숫자가 얼마인데 우리나라는 어떻다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도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처럼 뭐 심야에도 새벽에도 배달시키면은 먹고 싶은 그 음식이 금방 그 배달해 갖고 오고 이런 나라가 이제 별로 없겠죠.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이제 이 수요도 이제 더 생기는 법인데, 하지만 뭐 이 치킨 공화국이라는 그 말이 나올 만큼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영업 그 관련 이 산업 자체가 그냥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그 어렵고 심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IMF 때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의 이제 선택지가 결국 이제 가게 차리는 거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자영업에 이렇게 많이 뛰어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뭐 별다른 전문성이나 이제 자본 없이도 이제 쉽게 차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들어가셨다가 시장이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낭패 보시는 분들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직접 차리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어떤 경제적 지위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영업이 이렇게 많고 나와 유사한 업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손을 먼저 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단기간에 내 생활비를 다시 벌 수 있는 유일한 경로, 가장 손쉬운 경로가 바로 자영업이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여는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사실 어떤 직장 생활로서 커리어 패스를 하다가 일순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갑작스럽게 새로운 대안을 찾기는 막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뭔가 자아 실현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 바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어떤 숙제는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을 많이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관심과 열정을 통해서 즉 자아 실현형 창업을 하는 그 비중이 여타 우리나라와 비교될 수 있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격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퇴직 후에 아니면은 뭐 이게 이 직업을 이제 그만둔 뒤에 갑자기 이제 생계비를 이제 벌어야 되니까요.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으로 이제 그 진출하시는 분이 여전히 이제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네,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자영업을 한다라는 것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서 자영업을 했었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주력 제품과 서비스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즉 가맹점을 관리해야 되는 프랜차이즈 중앙 지점에서 신메뉴를 개발하거나 전체적인 가맹점 관리를 하는 전략 전술 차원 아래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가맹점으로 가입했던 그 프랜차이즈 그 회사가 오판을 하거나 거기서 경쟁력 있는 신규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도 같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하면 뭐든지 쉽게 창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해서 가맹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상권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들은 계속 갖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뭐 준비 기간도 이제 철저히 네. 여유 있게 두고 뛰어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최근 뭐 2년여 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그 예기치 못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뭐 아주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일반 그 다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실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체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최근에 이 자영업자의 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볼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네. 대출 추이 통계가 있는데요.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2017년도에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추이가 549조 원입니다. 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통계가 처음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2017년까지 누적된 금액이 500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누적된 금액이죠. 그런데 이 2021년의 금액이 어떻게 됐느냐? 900조 원이 됐어요. 그러면 2020년에 비해서 13% 늘어난 거고요. 2019년에 비해서는 30% 늘어난 겁니다. 예. 즉 단기간에 그동안의 자영업자의 대출의 3분의 1 가까이가 2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2019년에서 2020년 가면서 이제 100조 원 이상 그렇죠. 늘어났고요. 예. 그 다음에도 이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뭐 이분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부채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고,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나고 난 이후에도 이분들이 그동안 이제 짊어지고 있었던 이런 그 부분들이 다 해소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맹점에 의존하거나 또 이렇게 변화되고 급변하는 여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아무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하나의 점주라 하더라도 0.1%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경쟁력을 찾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변화되는 트렌드에 부합했었을 때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시대의 여러 가지 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양상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계에서 이제 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따라가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자영업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은 코로나19가 해갈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보복 소비라든가 그동안 눌려왔던 5개 활동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예. 마치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세대는 사라져가는 세상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처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줌이나 이런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도 안 하면서 정상적인 등록금을 받으실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정상 수업할 때니 학교로 돌아오라라고 공지를 냈더니, 아니 어떻게 3학점 수업 들으려고 내가 학교를 또 갈 수가 있느냐, 이 비효율적인 걸 왜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생긴 거예요. 예. 2년 만에 완전히 가치 판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영업이 잘 됐던 업종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이 급부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성에 의존해서 또 예전처럼 돌아가겠지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감히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훈수를 놓겠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아니고요. 정말 절박한 생각을 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자영업 중에서 어떤 업종이 앞으로도 또 변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 코로나 이후에도 안 변할 것이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일 먼저 진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 예전엔 흔히 봤던 24시간 영업 중 네. 이 간판은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회식 문화라든가 심야에 노는 문화들이 예. 많은 부분 소멸되기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주문 배달, 심야에 주문 배달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많이 많겠죠. 있겠지만, 예. 하지만 직접 가갖고 그렇죠. 이 밤새서 뭐 새벽까지 심야 회식을 하고 이런 풍경은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